이완우 단편소설 연재낭독 달 상편. 누군가 나타났다. 내가 막 일할 채비를 차리던 그때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던 저녁 무렵이었다. 누군가는 험상궂은 괴물탈을 쓰고 있었다. 괴물탈 속에 누가 있는 것인지 끔찍한 모습이 낯설기는커녕 친근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나는 벤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벤치는 공원에 있고 공원은 도시에 있다. 번화한 거리에서 불과 몇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공원은 퇴락했고 벤치는 적막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공원이 벤치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은 없었다. 어차피 공원은 정식으로 조성된 것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소유주가 건축을 하지 않아 잡초 넝쿨이 우거진 어두컴컴한 빈 공터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 해결을 위해 임시로 구청에서 몇 개의 운동기구와 몇 개의 벤치 그리고 몇 개의 가로등을 설치했던 것이 전부였으므로 온종일이 지나가도 벤치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벤치는 늘 갈 곳 없는 길고양이들이 지친 몸을 쉬거나 바람에 날려온 낙엽이 쓸쓸히 주인 노릇을 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벤치를 바라보고 있는 나도 외롭고 쓸쓸했다. 어쩌다, 정말 아주 어쩌다 벤치를 찾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다. 언젠가 동이 틀 무렵에 나와서는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 어스름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간 노인이 있었다. 그날 검은 실루엣을 남기며 웅크린 채 앉아있는 노인의 등 뒤로 물들던 그 붉은 아침 노을과 저녁 무렵 검붉게 물든 저녁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던 노인의 뒷모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또 언젠가 자정이 다 될 무렵 나타나 데이트를 즐기다 사라진 가난한 연인도 있었다. 그런 날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살아있는 벤치, 살아있는 공원.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노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인지, 연인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것인지, 벤치는 적막했고 공원은 점점 더 퇴락해갔다. 그래도 나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비스듬히 벤치에 기댄 채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벤치를 지켰다. 아니, 기다렸다. 적막을 깰 그 누군가를 묵묵히 애타게. 기다림의 어디쯤이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기다림의 시간은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법이니까. 기다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욱 더 느리게. 아마도 무수히 많은 시간의 조각을 머리카락 세듯 한 올 한 올 견뎌내던 내 기다림의 한가운데였을 것이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를, 혹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없고 키가 큰지 작은지도 상관없는 그냥 누군가라는 말로도 적당하겠다. 굳이 누군가의 정체를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누군가의 출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는 말이다. 어디서 힘에 겨운 일이라도 하다가 왔는지 괴물탈을 쓴 누군가는 오자마자 숨을 헉헉거리며 벤치에 누워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적막한 공원 구석, 오래된 숨은 그림처럼 놓여있는 낡은 벤치, 그 위에 누워있는 괴물 한 마리. 괴물이 몸을 일으킨 것은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다. 괴물은 몸을 일으킨 뒤에도 한참 동안 그대로 벤치에 앉아 어딘가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탈 속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나 괴물 탈의 험상궂은 눈 속에 잠깐 드러나는 느낌만으로 짐작건대 그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 느낌을 지나치게 개인적 감정이 이입된 것이라 비난해도 어쩔 수 없다. 괴물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최소한 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가 바라보는 곳은 언덕 너머에 있는 번화한 거리였다. 언덕에 가려 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의 눈길은 가로등과 상점의 불빛이 마치 저녁 노을처럼 검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그 거리를 향하고 있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갖가지 불빛들과 그 앞을 바삐 지나다닐 사람들의 행렬. 살아있는 거리. 그리로 가세요. 괴물의 부리부리한 눈이 너무 간절해 보여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졌다. 그리로 가면 되잖아요. 당신은 가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괴물 탈 속의 진짜 얼굴이 궁금해졌다. 탈 속의 얼굴은 정말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찬란한 거리를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나도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저쪽 거리를 간절히 그리워했던 적이 있었다. 어쩌면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다. 절실함의 크기를 빼고 본다면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었다. 나는 이곳으로 오기 전 저 거리의 불빛 한가운데에 있었다. 나는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었고 그리고 행복해했으며 황홀해했다. 그뿐이었다. 그게 내가 지은 죄의 전부였다. 그게 다가 아니라면 내가 너무 오래 사용되었거나. 이곳으로 온 뒤 나는 늘 저 거리로 되돌아가 예전처럼 사람들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시는 저 거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시는 저 거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다시 저 거리로 갈 수 없다면 그날부터 나의 기다림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누군가 내게로 와주기를. 내 수명이 다하기 전에. 밤이 제법 깊어져서야 괴물이 돌아간 뒤 적막해진 벤치의 고양이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 보면 고양이에게는 나로서는 부러울 따름인 신비한 생존 능력 같은 것이 있는 듯하다. 돌보는 사람은 물론 마실 물조차 제대로 없는 삭막한 도시에서 끄떡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능력이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고양이가 먹을 만한 것은 없는데도 말이다. 어떤 놈은 벤치 밑에서 어떤 놈은 벤치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괴물이 돌아간 뒤 나는 다시 외로워졌다. 다음 날 괴물은 다시 나타났다. 역시 해가 막 넘어가던 저녁 무렵이었고 여전히 피곤에 지친 듯 괴물은 헐떡거리며 도착하자마자 벤치에 누워버렸다. 그때 벤치에는 고양이들이 놀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 괴물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고양이들은 괴물이 벤치로 다가와 누워버리자 얼른 자리를 피했다. 괴물이 벤치로 다가오자마자 멀리 달아났던 지난밤과 달리 이번에 고양이들은 멀리 피하지는 않았다. 괴물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채기라도 했는지 달아나기는커녕 벤치 주변을 맴돌며 괴물을 관찰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들의 몸짓은 좀 더 과감해졌다. 괴물이 자신들을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모양이었다. 어떤 놈은 이미 벤치 위에까지 올라가 있었다. 얼마간 탐색 시간이 지난 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지 드디어 어떤 놈이 만일의 사태에 도망치기 위해 몸의 중심을 한껏 뒤로 한 잔뜩 긴장한 자세로 괴물의 다리 부분을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그 순간 괴물이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잠시 주춤하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던 어떤 놈은 이내 걸음을 멈췄다. 이번에도 괴물이 자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생존 본능이 작용했으리라. 이리 온. 괴물이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괴물이 사람의 말을 한다는 사실에 놀랐는지 그때까지 괴물 근처에서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파악하던 어떤 놈이 벤치 아래로 굴러 떨어지듯 도망을 쳤다.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틈만 나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비록 험상궂고 섬뜩하기는 했지만 괴물에게 관심을 가진 것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 괜찮아. 이리 와. 괴물이 다시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벤치에서 멀찍이 도망친 고양이는 좀채 괴물 근처에 갈 마음이 없는 듯했다. 괴물이 긴 숨을 내쉬었다. 괜찮다니까. 아, 그가 누구인지 알겠다. 그를 본 적이 있다.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틀림없다. 몸매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그렇다. 아무리 험상궂은 모습으로 바뀌었어도 알 수 있다. 아마도 괴물탈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낀 친근함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저쪽 거리에 있을 때였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잔뜩 흐린 하늘이 평소보다 더 빨리 어둠을 몰고 왔던 여름날 저녁. 그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저절로 흐르는 무더위 속에 TV에서 인기를 끌었던 뚜비라는 텔레토비 인형 탈을 쓰고 거리에 나타났다. 나는 거리의 가운데에 있었고 그는 거리의 끝에 있었다. 얼마나 주눅이 들었던지 거리의 끝에 나타난 지 거의 1시간 동안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냥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그는 탈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리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텔레토비 인형은 저녁 무렵 거리의 끝에 나타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다가 돌아가곤 했다. 그가 거리로 한 발짝 걸음을 옮기기까지는 그로부터 일주일은 좋게 걸렸던 것 같다. 그가 첫 번째로 걸음을 옮긴 곳은 중국 음식점 앞이었다. 그렇다고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한 발짝 걸음을 옮긴 것뿐이었다. 거리의 끝에 있는 중국 음식점 앞으로 한 발짝 걸음을 옮긴 그는 이내 다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런데 그 한 발짝 걸음의 우연이 절묘했다. 본인은 몰랐겠지만 그는 마치 중국 음식점을 홍보하는 텔레토비 인형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세상을 바꾼 수많은 우연에 의한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최소한 그의 세상에서는 그랬다. 위대한 발견의 효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 그가 서 있는 중국 음식점에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손님이 늘어나자 음식점 주인이 그에게 다가와 감사하다며 음료수를 건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답답한 인형 탈 속에서 목이 마르기도 했겠건만 그는 그냥 그렇게 밤이 이슥하도록 서 있다가 돌아갔다. 무더위가 조금 시들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 가만히 한자리에 서 있기만 하던 그가 음식점 주변을 조금씩 걷기 시작하더니 어떤 날은 진짜 음식점을 홍보하는 모델처럼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작은 율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가 거리에 나타나는 시간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뀐 것도 그 무렵이었다. 날이 가면서 그의 율동은 좀 더 과감해졌다. 처음 그저 발을 옮기는 정도에서 좌우로 몸을 움직이는 정도로 차츰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수준으로 바뀌었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몸을 흔들며 손뼉을 치기도 하더니 나중에는 제법 어린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인형을 흉내내기도 했다. 주변으로 몰려드는 아이들이 처음에 몇 배쯤 되었을 때 그는 중국 음식점 옆에 있는 휴대전화 가맹점 앞까지 이동해 있었고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는 거리의 중앙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거리의 끝에서 끝에까지 이동하며 가게마다 한참씩 어슬렁거리며 홍보를 해주기도 했다. 그가 거리에 나타난 지 두어 달 만에 그는 거리의 명물이 되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거리는 물론 가게를 홍보하게 된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나는 늘 거리의 중앙, 그러니까 제법 알려진 프랜차이즈 카페 맞은편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를 볼 수 있어 나는 기분이 좋았다. 아니,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는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는 그가 벙어리일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거리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벙어리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진정으로 좋아했으며 감사해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그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일종의 사건이었다. 단지 목이 말라서만은 아닐 터였다. 비록 탈을 벗지 않은 채 긴 빨대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났다. 며칠 뒤에는 그가 잠시 중국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용 테이블에 앉아 쉬는 일이 생겼다.
실로 놀라운 변화였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는 거기까지였다. 여전히 그는 긴 빨대로 음료수를 마신 후 잠시 숨을 돌리고는 이내 밖으로 나와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차례차례 거리를 돌았고 아이들은 그를 따라 율동을 하면서 거리를 몰려다녔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앞 프랜차이즈 카페 앞에서 그가 율동을 하고 있을 때였다. 보호자와 함께 앞을 지나던 어린아이가 그의 탈을 벗기려 했다. 그 순간 그가 돌변했다. 거칠게 아이의 손길을 뿌리치더니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아이 앞에 버티고 섰다. 아이의 아버지가 황급히 사과를 하며 마무리하는 바람에 일이 수습되기는 했지만 그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순하기만 하던 그였다. 특히 어린아이를 좋아하던 그였다. 함께 사진도 찍고 율동도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가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사람들은 처음 보았다. 그 무렵 나는 그 거리를 떠났다. 아니, 쫓겨났다. 나는 벤치에 기대어 있다. 나는 오래된 숨은 그림 속의 그림처럼 낡은 벤치에 비스듬히 기댄 채 그일지도 모를 그를 바라보고 있고 그일지도 모를 그는 저만치 물러서 있는 길고양이를 바라보고 있다. 퇴락한 공원, 적막한 벤치. 나와 그일지도 모를 그와 길고양이와 벤치는 공원에 있고 공원은 도시에 있다. 그리고 거리는 언덕 너머에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거리를 동경하지 않는다. 아니다. 동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서럽지만 오래된 숨은 그림 속의 그림처럼 낡은 벤치에 기대어 있는 내 모습 또한 오래된 숨은 그림 속의 낡은 그림처럼 이제 사람들에게는 잊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그 거리에서 나는 빛나는 존재였다. 낮이 지나고 어둠이 몰려오는 밤이 되면 더욱 그랬다.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너무 어둡군.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비가 몹시 내리던 날밤 거리에 나타났다 사라진 우두머리의 아주 잠깐 동안의 불편이 내가 그 거리에서 쫓겨나야 했던 이유였다. 몇 명의 무리를 이끌고 왔던 우두머리는 혹시라도 부하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늙었어. 라며 우스갯소리처럼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나를 그 거리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우두머리는 너무 어두운 이유가 내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밤이었기 때문이라는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전형적인 높은 놈이었다. 하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